토미생직 공무원, 환경직 공무원, 환경연구사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고 득점부터 면접 준비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9월달이죠.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화학 이론반 같이 수강, 같이 공부하게 될 배수진입니다. 어때요? 지금 이제 책도 그렇게 얇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시간도 1년이 채 안 남았고 되게 많이 불안할 텐데, 일단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앞으로의 그 진행 방향,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이 지금 이제 그 오랫동안 시행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나올 문제들은 다 나왔어요. 정말로. 나올 문제들은 다 나와서 최근에 한번 그 문제를 한번 쭉 한번 보면, 문제를 보면 물론 저는 이제 경력직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들어가서 시험을 또 응시하거든요. 예,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 이런 것들까지 이제 물어보는구나. 이런 문제가 시험마다 꼭 한 2문제, 3문제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 기존에 이제 뭐 한 2년 전, 3년 전 기출문제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또, 지금 9월 달이죠. 원래 본 문제들 중에서 제가 이제 경력직 그 시험을 응시를 좀 했었는데, 진짜 정말 야, 이런 것도 화학에서 물어보는구나, 이런 문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폭넓게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만 제대로 공부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완벽하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유형도 지금 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유형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더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제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이 책 최소한 5번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반복이거든요. 무조건 5번 이상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그런 마음가짐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노트가 좀 있어야 돼. 노트가 있어야 되는데 필기를 좀 노트에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노트를 갖다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좀 두꺼운 노트, 물론 여기서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두꺼운 노트에 옮겨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습이 되는 그런 그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조금 두꺼운 노트를 좀 준비해 주시고, 필기할 때 좀 여유 공간을 두시면서 필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여유 공간 나중에 다 이제 그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1회독 때는 수업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복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제 건드리시면 안 돼요. 1회독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면 되고, 물론 복습 중요하죠. 2회독부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한번 푸는데 문제 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 공무원 시험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다 이제 전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책에 있는 문제, 공무원 시험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부터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도 점 진짜 100%, 많으면 70% 풀리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안 풀리는 문제는 그냥 그대로 두고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설을 보고, 해설을 한번 보고, 아 그렇구나, 이거 해설을 보고 바로 잡고 이러시면 안 되고, 모르는 문제는 바로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반복해 주시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풀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2회독 마치고 3회독 때부터는 역시 이론은 계속해서 반복하시고요.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를 이제 해설이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다 찍어 놨거든요. 문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해설이나 해설 강의를 보면서 틀린 문제를 조금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회독 때는 뭐냐면 역시 이론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틀린 문제 있죠.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을 우리 노트의 해당 진도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4회독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회독은 똑같이 한번 반복해 주시고요.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똑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반,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거 이제 거치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또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회 무조건 반복을 해야 된다. 더 많으면 더 좋고요. 그죠? 이번에도 이제 합격생들 보면 정말 반복이 큰 힘이다. 반복만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저만 따라오십시오. 이번에 하여튼 뭐 저는 적중을 좀 꽤 시켜요. 이번에 환경부 문제도 그러니까 자료는 똑같이 나왔고요. 보기 4개 중에서 3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왔어. 4개 중에 그 1개만 약간 비슷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험 문제도 자료나 보기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보기 3개 중에서 2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고요. 나머지 1개는 비슷하게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론반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문제 기출문제 풀이반, 실전 모의고사반, 동영 모의고사반까지 한 사이클을 저하고 같이 돌면 충분히 좋은 성적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야. 그런 것들은 뭐 개념이든 문제든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텐데 그 우리 학원에 카페에 있는 거 다 알죠? 그죠? 그 진통 카페에 있는 거 다 알 텐데 거기 보면 배수진 화학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을 남기면 제가 빠르면 그 다음날 아니면 늦어도 3일 내로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답한 부분 다 이제 그때그때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시고요. 일단 거기 보면 10페이지 일단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화학으로 초대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뭐냐면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예요. 요건 이제 화학의 기초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도 시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페이지에 동위원소,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배수비례의 법칙, 돌턴의 원자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필기를 잘 하시고요. 따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소, 원자 이와 같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소하고 원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원소 써야 될 때 원자 쓰고 원자 써야 될 때 원소 쓰고 이런 그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미리 밑줄부터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우리 관로 2번 원소에다가 동그라미 1번 종류의 개념에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종류의 개념. 그 다음 관로 3번 원자에다가 개수의 개념 밑줄 한번 꺼보세요.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C6H12O6 포도당이죠. 얘가 지금 현재 몇 종류 원소로 되어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세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죠. 세 종류 원소. 그 다음에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몇 개의 원자냐면 개수 그대로 세면 요 놈은 몇 개입니까? 24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원소는 종류의 개념, 원자는 개수의 개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아세트산이 나와 있죠.
CH3COOH. 얘도 마찬가지. 탄소, 수소, 산소 세 종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종류 원소로 돼 있습니다. 세 종류 원소. 그 다음에 몇 개의 원자냐면 요거는 8개의 원자가 되죠. 그래서 반복하겠지만 원소는 종류의 개념,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원소, 원자, 분자 이와 같은 말 나와 있는데 원소, 원자, 분자. 근데 거기 지금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돼 있죠. 호돈소 물질. 이게 그 용어가 참 헷갈려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소하고 원자 요 두 개만 비교하세요. 그 다음 원자하고 분자 요 두 개만 비교하세요. 원소, 분자 이거 비교하면 헷갈려 버려. 완전히 머릿속에 다 흐트러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냐면 호돈소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용어가 통폐합돼서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뭐가 있습니까? 질소가 있죠. 그 다음에 산소, 염소, 플로린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나트륨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호돈소 물질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물질의 특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지금 나트륨이잖아. 나트륨은 금속이죠. 금속의 특징을 띠고 있죠. 그래서 얘 한 종류로 돼 있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라고 그랬어. 이거 조금 이렇게 돼 있네. 원소하고 원자, 그 다음에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해 주라고 그랬어요. 원자는 말 그대로 개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쉬워요.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질소 원자, 염소 원자, 산소 원자 이런 것들을 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원자는 어떻게 돼 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자는 분자보다는 불안정하죠. 그죠?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하고 원자는 구분이 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는 거야. 원자하고 분자만. 그러면 분자는 뭐냐면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예를 들어서 CO2 뭡니까? 이산화탄소인데 그죠?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죠? 이산화탄소 한 분자. 그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탄산 한 분자. 됐죠? 얘들도 마찬가지. 탄산,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분자는 원자가 모이는 거지. 분자는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가 있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H2 얘들도 원자가 모여서 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질소. 이것도 질소 분자가 되는 거지. 질소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원소하고 분자를 한꺼번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원소하고 분자,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는 거야.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죠?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아이, 글씨가 왜 이렇게 삐뚤지? 그 다음에 화합물은 또 별개로 기억하세요. 화합물은 완전히 또 별개로 기억해야 돼. 별개로 화합물은. 그죠? 그래서 화합물은 완전히 또 별개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화합물. 얘는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그 다음에 CaO, 그 다음에 뭐 CO도 한번 해볼까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이거 좀 내리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질량비도 있을 수 있고요. 개수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이라는 얘기는 질량비도 있을 수가 있고 개수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수비, 그 다음에 질량비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질량비도 되고요. 개수비도 됩니다. 요거 차례대로 개수비가 뭐냐면 1대 2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 질량비가 어떻게 됩니까? 12g, 32g이잖아. 그러면 질량비는 3대 8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지금 현재 개수비가 얼마입니까? 산화칼슘. 그죠? 얘가 1대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량비는 얼마가 됩니까? 질량비는 40이고 1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질량비는 5대 2가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화합물은 완전히 또 별도의 물질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훨씬 더 안 헷갈리고 좋을 거예요. 원소하고 원자만 비교하고 원자하고 분자만 비교하고 화합물은 별개로 기억을 하는 거고요. 이게 또 분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별개로 기억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개념을 딱딱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개념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방식대로 잡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탄소하고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비는 1대 1이 되는 거죠. 질량비는 12g, 16g이니까 질량비는 3대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이름을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Na2CO3. 그죠?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물.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 물질, NaCl. 이런 것들 전부 다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들 뭐 여러 가지, 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적으면 나머지는 다 될 거예요. 흔히 있잖아요. 간혹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트륨과 염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얘는요.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은 뭡니까? 얘가 혼합물이지.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소금물. 얘가 혼합물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를 한번 해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조금 머릿속에 넣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책 한번 볼까요? 관로 2번. 이 책의 이제 특징이 또 뭐냐면 보통 책들은 수업 내용, 그러니까 강의 내용과 책 내용이 별개야. 응? 그래서 일단 강의 내용을 딱 보고 복습을 하려고 해도 딴 얘기가 적혀 있어. 응? 근데 이 책은요, 계속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이 책 보면. 그대로 적어 놨기 때문에 복습하는데도 굉장히 아주 용이해. 알겠죠? 만약에 수업하다가 놓쳤다. 그러면 이 책을 보면, 그죠? 아, 이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책을 갖다가 구성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강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예, 강의에 나오고, 그죠? 복습할 때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 놓은 책이야. 알겠죠? 뭐, 화학으로 초대는 이건 뭐 기본 개념이니까. 원소, 원자와 달리 종류의 개념, 그 다음에 호돈수 물질은 그런 것들이 있고 한 종류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이걸 호돈수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원자,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 개수의 개념이고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염소 원자 등이 있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원자들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다르다. 그렇게. 당연히 분자보다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크죠. 불안정하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니까. 그죠? 분자입니다. 분자는 뭡니까? 물질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여러 개의 원자, 최소한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해서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들은 우리가 다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자가 쪼개지면 원래 성질은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걸 한번 보세요. 헬륨이다, 네온이다, 아르곤이다. 얘는 뭡니까? 뭐 헬륨, 이거 우순가스라고 얘기하죠. 네온은 네온 사인에 쓰이는 거야. 얘들은 뭡니까?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호돈소 물질 또는 원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개잖아. 한 개니까 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얘들 뭡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원자 분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단원자 분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18조 원소들은 원소, 원자, 분자 동시에 다 해당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 화합물. 2종류 이상의 원소가 일정한 비율, 질량비 또는 개수비로 결합하여 생성된 순수한 물질.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많은 화합물이 존재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요거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화합물,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혼합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기 다 했죠? 네. 동위원소는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동위원소 나올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소가 너무 적다. 수소가 이런 수소도 있고요. 수소가 이런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가 이런 수소도 있어요. 세 가지 수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중수소, 삼중수소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게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가 되겠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기초반 강좌에 다 찍어놨어요. 뭐 전자가 최각, 전자가 몇 개냐, 옥텟 규칙이 뭐냐 이런 거는 기초반에서 다 하는 겁니다.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은 원자번호가 다 똑같아. 양성자수도 다 똑같아.
그 다음 양성자 수, 얘들은 전부 다 질량수잖아요. 원자번호 양성자 수, 전자수가 되고 얘들은 전부 다 질량수가 되는 건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얘가 질량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원자 번호가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누가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냐면 모즐리라는 사람이 만든 주기율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즐리가 뭐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쭉 배열을 해놨냐면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쭉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똑같으면 주기율표에서 위치가 똑같겠죠. 위치가 똑같다 그래서 동위원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거는 책에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안 읽어봐도 될 거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동위원소의 특징 뭐가 있습니까? 원자 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 그 다음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다. 되나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물리적 성질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질량,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질량, 밀도,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죠. 녹는 점, MP, 그 다음 BP,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대로 관찰되는 거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딱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 얘를 물리적 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화학적 성질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해야 되겠죠.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물리는 단순해요. 눈에 보이면 돼. 응? 화학적 성질은 화학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리튬이다, 나트륨이다, 칼륨이다, 루비듐이다, 세슘이다. 얘들 전부 다 일족 원소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최각 전자가 다 한 개야. 그러면 안정해지기 위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 전부 다 Li+, Na+, K+, Rb+, C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한다. 똑같은 화학 반응을 한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수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소도 전부 다 뭡니까? H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얘도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얘도 전자 한 개를 버리면서 화학 반응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똑같은 화학 반응,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동위원소 뭡니까? 물리적 성질은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야. 왜냐? 지금 질량수가 다르잖아요. 질량수가 다 다르니까 질량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다르잖아. 근데 똑같은 화학 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네. 자, 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동중원소는 말 그대로 이거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질량만 같으면 돼. 어? 동중원소는 뭐 어떤 특징이나 화학적 성질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질량만 같으면 된다. 탄소 중에 이런 탄소, 질량수가 14인 탄소도 있거든요. 원래 탄소는 대부분이 전부 다 질량수가 12잖아요. 질량수가 14인 탄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뭔데요? 대부분이 질소의 질량수는 14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탄소의 질량수, 질소의 질량수가 똑같죠. 질량이 같다 그래서 동중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질량만 같으면 돼. 겹치는 성질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 그 다음 동소체. 뭐 호돈수 물질 중에서 같은 원소로 돼 있지만 근데 최근에는 용어가 자꾸 통폐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돼 있지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원자나 분자의 배열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물질, 그와 같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자나 분자의 배열이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모양이 다르면 당연히 성질은 달라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같은 원소로 돼 있지만 모양이 달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 요거를 동소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로 돼 있지만 모양이 다른 물질, 얘를 동소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죠. 다이아몬드도 탄소, 다이아몬드도 탄소, 흑연도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도 탄소, 흑연도 탄소야. 근데 두 개 모양은 틀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흑연을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황이 나와 있죠. 황은 뭐냐면 물론 주기율표에서는 S로 나와 있지만 S8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S8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단사황도 S8이야. 단사황도 S8. 그 다음에 사방황도 S8이에요. 근데 두 개가 모양이 달라. 그래서 단사황과 사방황을 동소체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물론 주기율표에서는 P로 나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P4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인, 백린이라고 하죠. 폭탄의 원료. 흰인도 P4고요. 붉은인도 P4야. 흰인도 P4고요. 붉은인도 P4입니다. 근데 두 개가 모양이 달라. 그래서 흰인과 붉은인을 동소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첨가시켜서 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발화점이 낮아요. 이건 모든 인의 공통적인 성질이죠. 인의 특징은 발화점이 낮습니다. 네, 발화점이 낮아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얘기야. 낮은 온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혹시 도깨비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도깨비불? 들어본 적 있어요? 횃불을 들고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 덩어리가 불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 혼자 그냥 픽픽 날아다니는 게 도깨비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뭐 장례 문화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어요. 그죠? 그럼 이제 미생물이 사람을 분해시키겠죠. 썩는다는 얘기야. 근데 끝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는 놈이 누구냐면 뼈잖아. 그 뼈의 주성분이 칼슘과 인이에요. 근데 무더운 여름철에 어떤 무덤이라고 합시다. 무더운 여름이면 굉장히 덥죠. 그러면 끝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는 게 뼈라 그랬으니까 뼈의 주성분은 칼슘과 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땅에서 인 증기가 쫙 올라옵니다. 근데 더운 여름철이니까 그 더운 그 온도에서 인 증기에 불이 붙어버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람이 살짝 불면 그 불이 픽픽 날아다녀. 그게 도깨비불이야. 알았죠? 그래서 인이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원자의 기본 법칙 그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거는 동위원소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동위원소 정도. 나머지는 그래도 화학의 도입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될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의 기본 법칙도요. 실제 이제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는 게 배수 비례의 법칙하고 돌턴의 원자설. 이 정도는 시험 문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CO2가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면 반응 전후에 뭐가 되는 겁니까? 반응 전후에 질량이 똑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똑같을까요? 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가 안 바뀌니까 당연히 질량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 1몰, 1몰, 1몰이야. 그러면 탄소 1몰의 질량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고 산소 1몰의 질량 분자량에다가 그램 붙이고 CO2 1몰의 질량 4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몰이 먼저 나왔네. 그죠? 그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면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 때,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 때 각 원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얘기야.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다른 물질을 만들 때 각 원소는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질량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2대 32야. 12대 32의 비율로 결합하고 있잖아. 즉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 때 각 원소는,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얘기야.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요거 일단 책을 먼저 한번 볼까요? 두 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의 질량의 합은 같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원자들의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적 변화 및 물리적 변화 모두 성립한다. 상대성 이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핵화학에서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되면서 그만큼 질량이 감소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두 물질이 결합해서 한 화합물을 만들 때 각 물질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한다.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이유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때 항상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얘기야. 이런 현상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때 탄소하고 산소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하기 때문이야. 이와 같은 개수비,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하니까, 결합하니까 3대 8의 질량비로 결합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됐죠? 네. 배수 비례의 법칙. 얘는 뭐냐면
두 개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탄소, 산소, 탄소, 산소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듭니다. CO2가 되고 CO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잖아. 그죠? 그때 탄소 원자의 질량을 만약에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산소 원자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빨간 걸로 합시다.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다? 질량이 12g. 얘는요, 16g. 합해서 얘가 얼마입니까? 28g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28g.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놈은 질량비가 3대 4가 되는 거죠. 3대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무슨 말입니까? 두 개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탄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3, 3 일정하게 맞춰 놨죠? 그러면 산소 원자의 질량 사이에서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2대 1 성립이 되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 이상,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한 종류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즉, 탄소 원자의 질량을 똑같이 맞췄으니까 산소 원자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하잖아.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라고요. 되나요? 됐습니까? 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NO하고 NO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NN 똑같이 맞춰 놓으면 산소 원자의 질량 사이에서는 1대 2의 정수비가 성립하잖아. 두 원소, 질소하고 산소야.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질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니까 산소 원자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는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봅시다. 만약에 산소 원자의 질량, 이게 만약에 2가 된다. 그죠?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NO는 이게 NO2가 되면 안 되지.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놨어. 산소가 2개, 2몰.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 원자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그때는 질소 원자 사이에서는 2대 1의 질량비. 그죠? 2대 1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한 원소의 질량을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 사이에서는 일정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배수 비례의 법칙이야.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두 종류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두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원소가 결합해서 화합물을 만들면 배수 비례의 법칙이 성립 안 해. 알겠죠? 어떻게 말하면 끼워 맞춤 법칙이야, 사실은요. 끼워 맞춤 법칙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죠? A, B 두 원소가 결합해서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만들 때 A 원소의 질량이 같으면 B 원소의 질량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CO, CO2, NO, NO2 다 있습니다. 됐죠? 네. 네. 네.
거기 이제 돌턴의 원자설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돌턴이 주장을 했어. 보기 좋게 틀렸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쪼개지고 있는데. 그 다음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같고 다른 원소의 원자들은 크기, 모양, 질량이 다르다. 동위원소, 동중원소로 완전히 다 깨져버렸죠. 그치? 완전히 다 틀려버린 거야. 수소도 질량이 다른 세 가지가 존재를 했고요. 탄소하고 질소, 질량이 똑같은 동중원소도 나왔고요. 이제 틀린 거야. 화학변화 시에 원자들은 새로 없어지거나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맞아요.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적어놨잖아. 화학변화에서 원자들은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탄소와 이걸로 설명 많이 하네 오늘.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CO2가 만들어질 때, 그죠? 뭡니까? 새로 생성되거나 없어지는 원자가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즉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번은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말은 맞아. 예외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핵분열이나 핵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원자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나중에 과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합물은 한 원자와 다른 원자가 정화해진 수의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됐나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설명하고 원자량, 분자량, 이온식량, 실험식량 이와 같은 말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몰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학식량을 다 알고 있어야 돼. 몰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원자량이잖아. 원자량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량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원자량만 제대로 이해하면 분자량, 실험식량 자연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몰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다 잘 될 거야. 봅시다. 우리가 수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야. 이게 수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입니다.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야. 산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에요. 요거는 실제 한 개 질량이야. 요거 지금 다루기나 계산하기가 너무나 불편하죠. 이거 0.0000 23개 찍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요 놈을 12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요 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 왜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수소하고 헬륨은 기체야. 그 다음 일족, 리튬은 알칼리 금속, 반응성이 대단히 커서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고체로 돼 있고 가장 안정한 놈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죠? 탄소를 갖다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탄소의 원자량을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정했느냐? 얘를 만약에 1로 잡으면 탄소보다 가벼운 놈들은 전부 다 소수점이 나와야 되겠죠. 가장 가벼운 놈을 1로 잡기 위해서는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치환하고 요 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은 뭐 이제 계산기 두드려도 상관없어요. 물론 얘를 계산기 두드리면 안 나오겠지만 요거 이제 계산기 두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면 수소 원자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밖에 안 돼. 실제 계산해 보면. 그래서 수소 질량은 탄소 질량의 12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탄소 질량을 12로 잡았으면 수소 질량은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을 1로 잡기 위해서 탄소의 질량은 12로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산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은 그죠? 산소의 질량은 탄소 질량의 3분의 4배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10이면 얘는 16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훨씬 더 편하잖아.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자량의 정의,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것, 이놈을 원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비례값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없겠죠? 예, 그게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 평균 원자량. 얘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하고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염소가요, 질량수, 원자량. 염소가 원자량 35짜리 염소가 있고요. 원자량 37짜리 염소가 있습니다.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는 지구상 전체 75%를 차지하고 있고 37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는 지구상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실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소의 원자량을 35라 그러기도 웃기고 37이라 그러기도 웃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99.4다. 이게 0.6이다. 그럼 35라 그래도 돼. 근데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75%, 37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25%니까 이거를 갖다가 원자량 35라 그러기에도 웃기고 37이라 그러기에도 웃겨요. 그래서 얘들을 평균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평균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35짜리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3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전체 100 중에서 75%를 차지하고 있고 37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가 전체 100 중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놈을 계산하면 35.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염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35.5라고 얘기를 해야 돼. 참고로 35.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는 지구상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요? 0, 25, 75, 100 몇 퍼센트? 그렇죠. 얘는 0이야. 지구상에는 35, 37 두 개밖에 없어요. 75, 25니까. 근데 35라 그러게 웃기고 37이라 그러게 웃기니까 얘를 평균 내서 35.5 염소의 원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35.5라고 대답은 해야죠. 그렇지만 지구상에 35.5짜리 원자량을 갖고 있는 염소는 없단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원자량 다 개념 이해가 갔죠? 네. 원자량만 제대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 풀려. 그 다음 분자량. 얘는 원자량이죠. 이제 분자량. 분자량은 뭡니까? 아니, 원자가 모이면 분자잖아요. 그러면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겠죠?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야.
그럼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C2H4거든요. 그러면 아까 했죠.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12가 2개가 있습니다.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었어. 1이 몇 개가 있다? 이러면요, 4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28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원자량은 뭐 이제 질소의 원자량, 나트륨의 원자량, 칼륨의 원자량 이게 다 있는데 원소마다 원자량은 다 있잖아요. 근데 원자량은 절대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원자량이 필요한 계산 문제는 원자량은 반드시 주어져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개념이 중요하지 원자량 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외우지 마시고요. CO2, 이산화탄소. 탄소 원자량이 12야. 이거 더하기 산소 원자량 16이 얼마다?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4가 나오는 거야. 이게 CO2의 원자량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 원자량이 있듯이 평균 분자량도 나와요. 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질소가요. 질소가 공기 중에 질소가 78%, 산소는 21%, 아르곤은 0.93%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질소하고 산소로만 공기가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공기의 분자량을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질소가요. 질소가 79%다. 산소가 21%. 이렇게 할까? 예, 이렇게 하면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 79, 21.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질소가, 질소의 분자량, 산소의 분자량 79, 21이니까 이것도 평균 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질소의 원자량이 14거든요. 그러면 질소의 분자량 28이 얼마가 있다? 전체 100 중에서 7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 산소는 원자량이 16이었죠. 그래서 O2, 32짜리 분자량이 전체 100 중에서 21%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다? 29가 나온다.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우리 실험식 양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실험식 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식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루어진 화합물의 화학식. 그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합시다. NaCl 1대1이잖아. 이런 것들 실험식을 이게 바로 실험식이 되는 거죠.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죠? BaCl2 책에 나와 있죠. 1대2.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이루어진 식. 요거를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식의 화학식량을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러면 NaCl의 실험식량.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이온들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뭐 이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온식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번 봐봐. 이거 NaCl 한 분자다. 이거 맞습니까? NaCl 한 분자다. 이거 맞나요? 이거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잖아요.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야. 어?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NaCl이에요. 이거 분자 개념이 아니잖아. 그죠? 분자같이 CO2 한 분자, 에테인 한 분자 이게 아니잖아. 그죠? 얘들은 끊임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이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온은 얘는 한 분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NaCl은 여기서 반복되는 놈만 끄집어내가지고 NaC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분자가 절대 아닙니다. 얘는 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온과 분자는 다른 개념이야. 이온과 분자는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온식 양, 즉 여기서는 실험식 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식 양, 실험식 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준다.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 되고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 이렇게 해서 NaCl의 실험식 양, 이온식 양은 58.5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과 분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온식 양, 실험식 양을 계산할 때는 항상 분자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 알겠죠? 네. 책 한번 보고 좀 쉬었다 갑시다. 원자량. 관로 1번 원자들의 질량 B.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것. 비례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평균 원자량 얘기 다 했죠? 그 다음 분자량 뭡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의 합으로 원자량과 같이 비례값이므로 단위가 없다. 아니, 비례값을 더하면 비례값이지. 얘기했죠? 네, 그래서 다 구해놨고요. 평균 분자량도 다 구해놨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 적어놨잖아 지금. 그 다음 실험식 양. 실험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해서 구하는 걸 실험식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험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물질, 대표적인 물질, 이온결합 물질, NaCl, BaCl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은 분자 개념 없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끊임없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이온과 분자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온식 양을 계산할 때는 분자량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화학의 어떻게 말하면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몰부터 들어갑시다. 조금 쉬었다가.